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매우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조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진전을 보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간밤에 이란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했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는 오늘인 13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Yeah, started at 10 o'clock.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이 15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해서 역봉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봉쇄 작전에 다른 국가들도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제안해 허용할 거라며 내일쯤 지원 국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함정이 접근을 하면 제거할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이란군 선박 158척을 지금까지 파괴했지만 이란의 고속 공격정은 타격하지 않았다면서 봉쇄 해역에 접근하면 마약선 작전 때처럼 격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원유 운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쥐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상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진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린 첫 협상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벤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는 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측이 연락을 해왔다면서 현재 간절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전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이 로이터 통신은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오늘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고 합의 도달을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파키스탄 협상에서 이란이 많은 것들을 합의했고 하지만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면서 핵무기 보유 금지라는 협상 원칙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But if they don't agree, there's no deal. There'll never be a deal.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했던 기존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도 포함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몇 년 동안 우라늄 농축은 중단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고 하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이란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가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이 전등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선 교황은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no fear, nei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nor speaking out loudly about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is the message that the world needs to hear today.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전쟁을 비판해온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외교 정책에는 형편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했죠. 또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미국인인 교황이 선출되지도 않았을 거라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해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충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교황에게 사과할 거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He was very much against what I'm doing with regard to Iran, and you cannot have a nuclear Iran. I think he's very weak on crime and other things, so I'm not.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흰색 옷을 입고 병자로 보이는 사람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린 모습이었는데 이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인들도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12시간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자신을 예수로 묘사한 것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의사로 나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에 대해 이란은 해적질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 다른 원유 운송로인 홍해 입구도 봉쇄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 조치를 해적질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라비아만과 오만의 항구들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도 아니라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른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اگر امنیت بنا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تهدید شود، هیچ بندری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در امان نخواهد بود. 혁명 수비대도 함정이나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 매체들 사이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입구로의 확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바브 엘만데브 해협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도 SNS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제를 시사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홍해 입구로 세계 석유 수송량 12%가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홍해에 접해 있지 않지만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움직이면 통항을 직접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이 역봉쇄 조치로 이란을 압박하겠다고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협상 개시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국내 선사 장금 마리타임이 소유한 유조선인 문바사비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문바사비는 지난 12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승인한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항로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바사비는 중국 저우산항에서 출항해 이라크 남부 바스라항을 향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문바사비는 올해 초 장금 마리타임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인수했으며 현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바사비가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위해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급했는지, 선체 보험이나 적하 화물 보험 등의 문제는 해결됐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호르무즈 봉쇄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맹국들조차 침묵하거나 불참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대안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이번 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해 석유 자금줄을 죄겠다는 의도로 여러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하지만 대부분 동맹이 침묵하는 가운데 호주는 역봉쇄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영국과 스페인은 불참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We're not supporting blockade, and all of the marshalling diplomatically, politically, and capability. 유럽연합 EU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불참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U will continue to reject any arrangement that rules to limit free and safe passage through the Strai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 봉쇄 방식과 거리를 두면서 별도의 다자 협력을 통한 해상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항행의 자유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40여 개 국가를 모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국적 평화 임무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 함께하겠다며 이는 교전 당사국들과 별개로 엄연히 방어적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접근법이 타당하다며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군사적 충돌 속 실제로 개입할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물밑에선 2차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재국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란도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호르무즈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파키스탄을 포함한 핵심 중재국들은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미국이나 이란은 물론 중국, 유럽 등과 폭넓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은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2차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파키스탄 쪽에선 긍정적 전망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여전히 휴전이 유효한 상태라고 강조했고 국방부 장관은 곧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도 언론을 통해 아직 합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관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협상에 참여했던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는 SNS를 통해 협상은 실패한 게 아니라 외교적 과정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خيارات حتى أمام الأمريكي باتت خيارات محددة الحقيقة يعني لأن العجز عن تحقيق أي انتصار عسكري في الميدان. 하지만 농축 우라늄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자산의 동결해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War reparation and sanction relief and some other conditions. But I think that they want some unlawful demands.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은 2주로 합의한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물밑 협상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2%대 상승에 그치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힌 데 이어 양측 간 접촉이 진행 중이란 보도에 협상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에 국제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100 선을 돌파했다가 $90대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뉴욕 유가의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9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오름폭을 2.6%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라톤 종전 협상 결렬에 대한 실망감에 동반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역시 협상 기대감 부활에 힘입어 결국 상승 반전으로 마감했습니다. It's not selling off. It's because we've sort of seen President Trump come out and say these things, not necessarily because he's going to do it, but because he is trying to gain leverage in the negotiations.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의 행보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유사들이 전방위로 원유를 구하러 다니면서 시장에 매수 주문은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물량은 부족한 상황.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불씨가 수에즈 운하로 가는 홍해 입구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재작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원을 위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을 때 이 해협의 물동량이 40% 이상 급감했던 전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에서 만나 처음으로 직접 협상에 나섭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핵심 거점을 포위 공격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현지 시간 14일 미국에서 처음 대면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엔 양국 주미대사가 참석하고 중재 역을 맡은 미국에선 주 레바논 대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성사시키는 것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We will not discuss a ceasefire with Hezbollah, which continues to carry out indiscriminate attacks against Israel and our civilians. 그러나 정작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협상을 취소하라며 레바논 정부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نحن نرفض المفاوضات مع الكيان الإسرائيلي الغاصب. هذه المفاوضات عبثية.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공격을 멈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헤즈볼라 핵심 거점인 빈트 지베일에 포위망을 좁혀가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투기 공습과 지상군 근접 전투를 병행하면서 1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까지 사용해 민간인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ضربوه دغري مباشر هو بس عم بيعمل عمل إنساني أكثر من هيك مش عم بيعمل شيء طول عمره بيطلع على العمل الإنساني.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로 지난 3월 이후 2,000명 넘게 숨지고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딜로 끝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이어 레바논 문제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종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향해 학살, 히틀러 등 거친 단어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튀르키예 외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며 현대판 히틀러라고 직격했는데요. 특히 휴전 협상 중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은 데 대해 네타냐후의 목표는 진행 중인 평화 협상을 무산시키고 팽창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된 그날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남부 전선에 깜짝 방문해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וגם מטפלים בתמ"ס, אבל יש עוד עבודה לעשו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전쟁을 이어갈 의지를 천명한 네타냐후 총리, 히틀러라는 튀르키예의 비난에 곧장 응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이는 자국민인 쿠르드족 시민들을 학살하는 에르도안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충돌의 밑바닥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서로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국경을 공유하는 시리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공습을 이어가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 이후 중동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전 협상의 바퀴가 살얼음판 위에 멈춰선 가운데 이번 전쟁이 잠자던 중동 국가들의 갈등을 깨운 모양새인데요. 중동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의 핵심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역봉쇄 조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 봉쇄 자체가 이미 놓여져 있는 장벽을 하나 더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가를 멈추기는커녕 더 올라가는 게 불가피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사실은 단기적인 그 유가 상승이라는 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두 가지 이제 효과를 노렸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좀 약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협상력을 높이겠다. 지금 이제 사실은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높인 거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살펴볼 지점이 이게 과연 작전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불투명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하르그 섬 장악을 이제 시도했을 때 하르그 섬 장악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 일부 병력을 투입시켜서 일시 장악은 가능하더라도 지속 유지는 힘들 것이다. 그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 봉쇄 작전 자체도 지금 15척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15척을 2주, 3주, 뭐 4주 내내 거기에 이제 작전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해상 보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 정비 소요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딜레마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란의 이제 대응 명분을 이제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휴전 기간에 봉쇄 작전을 하니까 이란에서는 이게 미국이 시작한 어떤 그 긴장 요소니까 이거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촉발 요인이 발생을 해서 휴전 기간이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둘 다 합의를 원하고 휴전을 지키기 원했지만 현장에서의 화약고가 촉발 요인이 돼서 그 휴전이 파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은 역봉쇄 조치에 대해서 불법이며 해적질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어떤 무력 충돌만 야기하는 그런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한참 높아졌죠. 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들어가는 선박, 나오는 선박, 이란 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 봉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계속 참고 있다가 어찌 보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면 결국 두 군 간에 즉 미군과 이란군 혁명수비대 간에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르그 섬 점령이라든지 호르무즈 섬 도서 점령을 이용해서 이란을 압박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고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역봉쇄 제한, 즉 이란도 결국 이제 더 이상은 원유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 그러니까 경제 수입원을 완전히 막아서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단기간은 통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란이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들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제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역봉쇄가 이란의 어떤 빌미만 준 게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부분이 이란이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커밍순,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티가 한 달 정도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이스라엘 쪽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사실상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란 쪽에서 계속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미군을 공격하거나 다른 미군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공격한 적이 없어요. 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즉 이란이 미국에 또다시 군사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란을 최대 압박한다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후티 카드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바벨 만데브 해협을 막아서 홍해도 봉쇄해서 결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해상로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또다시 세계 경제 또 하나의 큰 압박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그다음에 홍해도 막히고 수에즈 운하도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물류망이나 아니면 유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를 지금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지금 미국 측보다는 이란이 들고 있는 카드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어제 밤부터 실시한 역봉쇄 조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봉쇄 대상이 국적 불문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봉쇄령 실질 수역은 오만만 및 호르무즈 해협 동쪽의 아라비아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쇄령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을 운항 차단, 강제 우회 및 납포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이런 지침을 해운 회사에 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 전역에 있는 해안에 어떤 선박도 오고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게 이제 출항 항로가 있고 입항 항로가 있는데 거길 드나드는 이제 모든 선박, 특히 이제 이란의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은 모두 해당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 해협을 지금까지 다녀왔던 모든 선박이 기본적으로 검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검문의 대상이 되는데 이란 선박은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선박은 통과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해상 진공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34척이 지금 최근에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러한 상황이 이게 뭐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봉쇄에 대한 효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지금 휴전 상황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으로 지금 온 거로 보여지는데 이런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봉쇄, 즉 두 개의 검문소를 설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검문에 불편함을 느껴서라도 이 물동량이라든가 아니면 원유 수송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치가 유가 급등을 더욱 부채질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유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지금의 가격을 즐겨라. 갤런당 4, 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가가 오를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봉쇄 작전이 이제 불러올 단기적인 어떤 파장으로서 석유 상승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석유 상승은 이제 전술적인 약간 손해라 하더라도 전략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물가 상승 그다음에 석유 제품 뭐 이런 거 물량 부족 이런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 세계가 이것을 고스란히 도전으로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결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역봉쇄 조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영국 등 유럽 국가가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쌍수 들고 환영하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유럽 국가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구조 요청에 그렇게 화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불참하고 호주는 긴장 고조되고 있다. 유엔은 항해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일본 역시도 자위대 파견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바로 지금 파견해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겠다. 아니면 봉쇄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는 국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프 국가들도 입장도 약간씩 다르고요. 그래서 카타르 같은 국가는 호르무즈가 협상 카드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아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국가는 지금 많이 서운해할 거예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쟁을 더 해서 이란 정권을 좀 무너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홍해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만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프 국가에서 상당히 지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쯤 역봉쇄 조치에 지원하는 국가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국가들이 없으면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불만을 드러내거나 뒤끝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느 국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요인가 있다고 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뭐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이 있을까요?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제사회 문제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공공재 성격을 강조해 왔지만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휴전 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렵게 성사됐던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논의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이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이제 특유의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장을 해서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원하던 방향과 목표대로 가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협상 특유의 전략 중에 본인의 목표를 사실은 상대방의 이제 그가 이미 다 동의한 목표처럼 이렇게 치환을 시켜요. 그게 그런 게 이제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와는 별개로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이슬람마바드에서 협상을 했을 때는 사실은 경직된 사실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종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이란이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은 그래도 이제 뭐 두세 개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베스 부통령으로부터 지금 협상 노력에 진척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진척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진척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물밑 협상을 통해서 진척이 있었는지든 간에 어쨌거나 2차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건 거꾸로 또 해석을 하면 양측이 다 결렬보다는 타결을 원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측이 다 간절히 원하는 식으로 약간 선회되는 측면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그 벤스 부통령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는 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상황을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란이 단독으로 장악하는 방안, 그다음 미국과 이란이 함께 공동 관리를 하는 방안, 세 번째는 국제 해협으로 가는 방안이잖아요. 근데 1번과 3번은 이제 극한의 대치였고, 2번 정도가 이제 중간으로 가는 길목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역학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도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2번의 앞선, 즉 양측이 공동 관리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 처방이고, 결과적으로는 3번 국제 해협으로 돌려놓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1차 협상에 참여했던 아라그치 그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미국 측에서 좀 과한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측의 탐욕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좀 쟁점이 좀 치열하게 맞섰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농축 우라늄과 이제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이란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 자, 미국은 지금 나오는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면 20년간 동결, 그 우라늄 농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몇 년간 중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다음 고농축 우라늄 관련해서는 미국은 뭐 440kg, 순도 60% 이상 농축된 거 전부 다 반출해라,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해라 얘기한 건데, 이란 입장에서 이거를 20% 이상 3.67%가 낮춰가지고 본인들이 원자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여유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출을 안 하겠다는 거죠. 중화를 시켜서 희석을 시켰어요. 희석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두 부분이 좁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벤스 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래 영구로 요청을 하려고 했다. 영구 우라늄 농축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을 줄여준 거다. 많이 양보한 거다. 많이 양보한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는 절대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새로운 대통령과 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양측 간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엔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누가 미국이 양보하고 또 하나는 이란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년이 아니고요, 4년이나 5년 정도 요구를 하고, 더 짧게 요구를 하고, 이란은 대신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지 말고 IAEA에 제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개를 딜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반 교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조율을 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그 실패한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빅딜을 원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어떤 협상 노력이 있었고 2015년에 JCPOA에 타결을 했고 2018년에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탈퇴를 했고 그런 과정 2026년까지 보면 12년이잖아요. 근데 12년을 21시간에 해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빅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몰딜이나 미들딜이었으면 미들딜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스몰딜도 아니고 미들딜도 아닌 빅딜이었다. 이거는 사실은 결렬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스몰딜과 미들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결국은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이거를 좀 중장기 과제로 놓고 그다음에 지금 핵 프로그램을 일단은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제재도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중장기 협상을 통해서 가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 개방을 해라. 이 정도로 해서 스몰딜 혹은 미들딜로 하면 타결을 하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일단 핵 개발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좀 개방하고 일시적으로 휴전 상황을 좀 길게 만든 다음에 점진적으로 논의를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현재 협상 불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적 가능성, 공격 가능성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뭐 발전소나 교량, 담수 시설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뭐 발전소나 담수 시설을 공격하면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아마 그런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 시간으로 22일까지 휴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2일까지는 최소한 기다린다.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22일 지나고 나서 또 뭐 연장 이란에게 시간을 더 주든지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종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불발되자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전쟁 재개 준비에 바로 착수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레바논 남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또 천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속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속내를 숨기려고 했는데 너무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속내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들킨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종전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마바드 협상 자체의 결렬을 내심으로 반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내서 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이제 연합을 통해서 이란 공습을 했지만 미국이 출구로 이제 빠져나가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선에 남아서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심 전환 전쟁이죠. 내부의 정치적 도전을 풀어내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서 그 문제를 돌파한다.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사실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조금 있어 왔거든요.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사회가 너무 이제 쉽게 알아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레바논 남부 지역 마을은 초토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14일 그러니까 오늘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대면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말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와서 응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사실상 협상하고 싶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빨리 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와서 레바논 정부와 휴전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에서 벌이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고요. 레바논 정부는 사실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휴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것을 레바논 가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아침에 보도를 보시면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우리는 절대 빈부장하겠다. 우리는 무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뭐 레바논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헤즈볼라를 비무장화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는 지금 절대 우리는 무기를 버리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어떤 협상 합의는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을 레바논 가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헤즈볼라는 계속 저항을 할 것 같고 휴전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결국 이 레바논의 정상화가 되려면 사실 헤즈볼라의 비무장화 그리고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약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내에서 레바논 정규군도 헤즈볼라를 어떻게 진압할 수,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생각했던 방안은 레바논 정부에 그 힘을 실어주자. 정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무기도 주고 훈련도 시켜서 헤즈볼라를 좀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과도할 정도로 레바논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쏘고 있고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민간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 상당히 많은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난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협상 뒤에도 아마 레바논에서는 총성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주둔한 UN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도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차량도 공격하고 폐쇄로 뭐 카메라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군이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제 공세를 강한 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2024년 10월에도 사실은 레바논 남부 이제 레바논에 있는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이죠. 유니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격을 해서 그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면 현장에서 일탈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의도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모든 국가, 특히 이제 이 국방부는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방어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억제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 방어가 아니라 이제 공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방어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처 이름도 국방부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격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전쟁부로 바꿨는데 이제 국방부가 이제 공격에 나서는 공세성을 보이는 거의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게 좀 국제적인 측면에서 도전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이 최근 들어 이제 국제법을 약간 경시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이 다른 거예요. 선제 타격은 임박한 위협, 30분 후에 이제 공격을 할 거니까 저걸 막기 위해서 먼저 타격을 한다는 게 선제 타격인데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위반이 되는 예방 타격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사실 국제법 자체를 경시하는 거거든요. 그 유엔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거리를 두고 있어요.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런 거와 다 연장선에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현상 변경 국가로 지금 낙인을 찍히는 어떤 그러한 그 기류 중에 이런 모습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올린 AI 그림이 논란이 됐죠. 마치 예수로 묘사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올린 뒤에 계속 비판이 이어지자 12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약간 예수님처럼 흰 옷에 빨간 두루마기 두르고 뭔가 치유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 이걸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교황과 지금 약간 말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의식을 해서 아마 자기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 어찌 보면 세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쓴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면 풀고 있다. 그것을 은유법으로 그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에 했던 그런 모습을 AI로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저 글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너무 자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마치 자기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품격과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방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황과도 계속 거친 설전을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진은 사실 이제 트루스 소셜을 올렸는데 이제 신격화 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2월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올렸던 것을 약간 변형해서 올린 건데 이란 전쟁에 저걸 올린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은 신이 부여한 임무다. 그 신이 부여한 임무를 본인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지금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교황까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도 좀 안 맞아요. 지금
국가가 발전해 온 이 상황에서 이제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잘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려의 지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친 트럼프 세력 내에서도 좀 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인준 절차가 완료돼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됩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경제난 속에 정부 여당이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등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야당과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다만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두곤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결렬된 직후 정부 여당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최대 화두는 종량제 봉투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차질 문제. 당정은 전체적인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필수 생활용품 50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제를 좀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또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 본격화로 운행거리가 줄어들었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차 보험료율 인하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수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때리기를 고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먼저 즉흥적 언행을 중단하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혜와 국력을 모으는 자리라는 점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당 지도부까지 참전해 국익이 걸린 외교를 국민 갈라치기 재료로 쓰고 있다. 가짜뉴스를 손에 들고 에너지 안보를 도박대에 올리는 격이란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가짜뉴스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국익을 내팽개친 대통령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비판 세력 중 누가 진짜 매국노란 말입니까? 범여권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란 경고가 나왔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방한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전쟁 학살 논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야당일지언정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정쟁 도구로 삼아야 쓰겠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동 상황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목요일 긴급 현안 보고와 대응 점검회의를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중동 사태로 수급난이 벌어진 플라스틱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자재를 싸게 판다며 공장에 접근한 사례도 확인됐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국내한 플라스틱 공장에 팩스로 들어온 문서입니다. 제목은 수지원료 매각액권. 발신자는 국제물류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라며 원자재 해외 운송 등을 한다고 소개하는데, 최근 원료 공급이 어려워져 수출 입자재들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품목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등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였습니다. 폴리에틸렌 원자료가 지금 4월달 가격이 아마 210만 원에서 아마 그 이상 상회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급해 주기로 한 단가는 톤당 150만 원에 해주겠다. 발주를 넣자 업체는 선입금을 넣으면 직접 배송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업체에서 회신을 줘야만 가능했고, 담당자 휴대전화는 수신이 거부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칭을 검색해보니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없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됐고,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공장에서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주소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나한테 간단하게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뒤로는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의 팩스가 왔는데 회사 명칭은 달랐지만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의심되는데 다른 공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팩스와 심지어 자신들이 보관 중이라는 플라스틱 원료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 대리점 거래하는 사람들은 50%도 안 줘요. 30%밖에 안 주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원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선입금 명목으로 4,3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는데 경찰은 중동사태 원료난을 악용해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맞불 봉쇄에 나서며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해협을 막아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차단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세계 경제뿐 아니라 자국의 숨통까지 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봉쇄 조치 단행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에 근접하며 즉각 반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를 막기 위한 비용이라며 단기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이 큰데요.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고도화된 정제 설비로 휘발유, 나프타, 항공유 등으로 재가공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유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제 유가도 오르자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공유 수출 최대 고객은 바로 미국인데요. 약 1년 만에 14.3%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가 한국산 항공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국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대 연료 공급 국가인 한국과 인도의 수출량이 줄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거란 보도를 내놨는데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항공유 20%, 휘발유 25%를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미국도 산유국이지만 주로 경질류가 많아서 중동산 중질류에서 많이 나오는 항공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는 항공유 가격 상승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 피해는 미국도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항공사도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잇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티웨이 항공이 처음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처럼 무급휴직이 항공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사태로 비롯된 고유가와 고환율로 시름을 앓는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휴직 카드를 꺼내든 곳이 나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객실 승무원들을 상대로 휴직 희망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과 6월, 2달 동안 급여 없이 쉬는 조건입니다. 티웨이 측은 성수기인 7월 휴가철을 앞둔 비수기, 승무원 업무량을 줄여두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티웨이는 이란 전쟁 이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유럽 노선을 새로 취항하고 장거리 노선을 늘리면서 고유가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24년 120억 원 규모였던 영업 손실이 지난해 2,600억 원까지 급증해 적자가 쌓인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유가 상황에 고통받는 다른 항공사들 역시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코로나19 때 풍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의 사정을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5월 유류할증료는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현재 18단계인 유류할증료가 단번에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100만 원까지 유류할증료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행 수요가 더욱 줄어 항공업계의 여건은 더욱 나빠질 전망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노선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추가 노선 감축이 이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가운데 이란 항구 봉쇄와 기뢰 제거 등 핵심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3일 이란전 시작 6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게 이번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기뢰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선박과 수상 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 반격 수단을 갖고 있어 미 해군에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황 레오 14세를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황 레오 14세를 향한 맹비난 와중에 SNS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흰 옷에 붉은 망토를 걸친 채 환자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데 자신을 마치 예수처럼 묘사했습니다. 즉각 신자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이라며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It's terrible. It's gross. It's blasphemous. It's his usual.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 유명인들조차 선을 넘었다며 비판을 가세하자 결국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려 한 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Only the fake news could come up with that one. So it's supposed to be me as a doctor making people better.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를 향한 사과는 거부하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He was very much against what I'm doing with regard to Iran. And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교황 레오 14세는 전능하다는 망상 발언이 트럼프를 겨냥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할 길을 모색하는 건 계속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The things that I say are certainly not meant as attacks on anyone. I have no fear of nei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nor speaking out loudly about the message of the gospel. AP통신은 첫 미국인 교황을 향한 트럼프의 전례 없는 비판에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트럼프와 미 종교계 간 갈등이 중간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까지 교황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중동 상황 무척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이란은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휴전이 깨질 위기인데 반대로 극적인 협상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계속 보도해 드린 것처럼 미국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휴전 상태가 맞나? 오히려 긴장감이 더 고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과 이란과의 종전협상 결렬 이후의 현 상태는요. 현재 좀 짚어보면 그 해상에서의 군사기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외교적 교착 상태가 중첩돼 있는 국면으로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해상에서의 상시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가 파생하는 불안정성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은 봉쇄작전에 들어갔고요. 이란은 미국의 봉쇄작전에 대해서 불법적인 해적 활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은 이 우발적인 충돌이 실질적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발적 충돌이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 군함이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입했는데 거기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군함이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돼 있는 기뢰 제거 작전에 좀 투입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현재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군 함정이 작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란으로 하여금 또 오판의 여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군사적인 무력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상당한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앞서 그 21시간의 긴 마라톤 협상 이후에 갑자기 이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실질적으로 첫 번째 협상에서 이 타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자리는 서로의 이견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데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후속 협의를 위한 물밑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군사 긴장 상태가 어떤 형태의 군사적 무력 충돌로 귀결됐을 때에 이 외교적 협상의 여지마저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관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도로 보면 그 핵 능력을 포기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할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될까요? 일단은 미국이 주장하는 핵 무력화, 핵무기 포기와 관련돼서 이란이 쉽게 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자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선제적인 핵 포기 주장은 좀 이란의 입장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분야에서의 원자력 활용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될 수 있습니다만 이번 협의 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봉쇄, 그러니까 미국의 역봉쇄까지 하게 되면 이중으로 걸어 잠그니까 유가에는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가 막심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군사적으로 필요한 전략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예, 저는 이번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굉장히 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기보다는 군 지휘부, 특히 해군 지휘부의 좀 권고를 잘 수렴을 한 것 같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 우세권 확보를 통해서요. 추후 협상에서의 좀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특정 기간, 특정 해역에서의 자국과 또 동맹 및 우방국들의 해양 활동을 보장을 하고요. 또 적대국 및 경쟁국들의 해양 활동을 억제하는 그러한 상태를 통상적으로 해양 통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미국은 이 해상 봉쇄를 통해서요. 제한적인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좀 명분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호르무즈 쪽에서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총체적인 해군력 측면에서 보면 정규적 해군 측면에서는 미국이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의 정규 해군 전력도 많이 무력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비대칭 해군 전력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르무즈 해역이라고 하는 좁은 지정학적 해역의 특성을 이란은 굉장히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와 관련된 해군 전략 전술에 특화돼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은 지금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이미 공중에서 그 주요 전략 자산들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식으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주로 이제 항공 자산을 통해서 이란의 주요 시설이라든가 또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비대칭 전력의 은닉, 이동식 그 운용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항공 자산이 미국의 이런 주요 비대칭 전력들을 얼마만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도 이번 그 전기 양상의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이란의 소형 선박일 텐데 그 미국의 해군력은 당연히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막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첨단 구축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소형 선박이 돌진하는 건 막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장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해협은 굉장히 협소한 해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첨단의 무장 체계를 갖고 있는 미 해군이라 하더라도요. 짧은 거리에서 신속하게 접근하는 무인 소형종, 고속종과 같은 전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작전을 보면 일단은
이러한 제약 약관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요. 일단 봉쇄선을 설정을 하고 이 봉쇄선 외곽에서 접근하는 소형 고속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그 이란이 예전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항공모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미군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위협에 좀 대비해서요. 다양한 이제 호위 전력들을 이제 항모 전단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층위의 방공 능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협 주변의 7개 섬을 이란군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그 주요 거점을 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전략적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러한 지금 그 전개 양상에 있어서 미국이 이를 어떻게 억제하고 또 이를 어떻게 무력화시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입장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공습이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요. 다양한 전략 전술을 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해군 전력 중에서 잠수함도 꽤 그 대수는 여러 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 방어 수단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큰 효용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이라든가 그 해역 폭을 고려했을 때는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운용되는 데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제가 이제 뭐 해군 출신입니다만은 이러한 현재 전쟁 진행상을 고려한다면 이미 이란은 자국의 잠수함들을 호르무즈 해협 외곽으로 좀 이렇게 전개를 해서요. 미국이라든가 다른 미국의 동맹이나 우방국들의 해군력들이 진입하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배치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의 해군이 괴멸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잠수함 전력은 아마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의 잠수함 전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까? 예, 일단은 그 호르무즈의 직접적인 투입은 어렵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항모 전단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모 전단이 운영을 할 때 핵잠수함도 같이 항모 전단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작전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호르무즈 해역 외곽 지역에서요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유사시에는 다양한 무장을 이용해서 그 전쟁에 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로 위협적인 무기로 꼽는 게 SLBM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은닉하고 있다가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는 건데 이란은 혹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뭐 아주 진화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이란도 이 수중 전력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 수중 전력의 어떤 가치 또 범용성 측면에 있어서 SLBM 능력을 강하게 한 노력을 좀 기울여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뭐 정확한 능력을 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제약이 되고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란은 군사적 그 힘에서는 당연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석유 시설을 겨냥해서 쉽게 말하면 물귀신 작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겠죠? 충분히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또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이 전쟁이 주변국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란 우려를 확산시킴으로써 또 주변국들로 하여금 현재 전쟁이 좀 조기에 종식되도록 하게끔 하는 여건을 구축하려고 하는 외교적 또 수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전부터 이 공격을 받은 주변 걸프 국가들이 왜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유럽 걸프 지역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있게 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안보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전면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데는 분명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놓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아예 협상 자체에 나가지 말라라고 레바논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지금 목적과 지향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 각 국가, 각 주체가 원하는 그 타결점을 찾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무력 출동 상황이나 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
또 접촉면을 넓히는 수준의 협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황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칼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헤즈볼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이 더 격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 또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국면에서 또 미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는 좀 그런 외교적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아무리 좀 이스라엘이 좀 일방적으로 그 레바논이라든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요,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를 달성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레바논은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통제권이나 이런 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타당할 거는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그 지역 안에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조직으로 또 운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어떤 이제 이란과의 지금 군사 교전에 있어서도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이번 전쟁 기회로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에 나서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른바 저항의 축과의 전쟁은 계속 끌고 가면서 이를 토대로 이란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네, 그런 식으로 좀 타고 들어가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 최대한 그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의 군사 기반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예. 이게 현재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양상 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협상으로 종전까지 협상으로 타결이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계획했던 그런 헤즈볼라의 좀 군사적인 일정 부분의 군사적 약한은 좀 달성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지역 장악이라든가 통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곳곳에서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 대 민주당 중진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이른바 잠룡들의 출마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은 6곳, 부산과 인천, 강원과 울산, 대전과 경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에 민주당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민 구도입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4년의 압도적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양당의 공천 속도가 달라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절반이 채 차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니 대선으로 꼽히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 후보직을 따는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현역시장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챙기는 책임 있는 서울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 거대 도시 서울을 민원 해결형의 리더십에게 맡기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최다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상대로 국민의힘은 4파전 지반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 후보도 일찌감치 링에 올렸는데 삼고초려 끝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등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 김부겸이가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반면 중원인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국민의힘이 먼저 후보를 확정 지었고 지역 통합을 기다리던 민주당이 한 발 늦게 경선 레이스 불씨를 댕긴 상태입니다. 각 당의 공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뿌리인 호남권을 채우지 못했는데 전북은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 꺾인 안호영 의원이 단식 투쟁을 불사하며 파열음이 커졌습니다. 우세 지역에서 진땀을 빼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대구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 지지층 분열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최대 1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물급 인사들이 여의도 입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 북갑이 주목받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는 성남라인 복심으로 꼽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본래 맹주였던 오선의 송영길 전 대표가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갑에서는 삼선의 전해철 전 의원과 7윤회 출신 김남국 대변인이 함께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내 눈치 싸움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내란 심판 프레임을 앞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론으로 맞받아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당의 전면전은 더욱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금융시장은 물밑 대화에 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제는 5,94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2.61% 오른 5,960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6천선이 거의 다시 다가온 느낌인데 지난 2월 27일이 마지막 6천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5,000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자, 코스닥도 1.89% 오른 1,120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어제 우리 증시가 잘 버텼는데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유가만큼 치솟지는 않고 어제도 1,480원대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10.5원 내린 1,478.8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미국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고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낙관론에 더 주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인천 20개월 영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친모가 아이가 숨지기 직전 105시간 넘게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는 앞서 67시간 넘게 아이를 굶긴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아이가 숨질 것을 알고도 방임했다고 봤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4일 인천 구월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영아의 친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친모 A씨의 공소장을 보면 A씨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것, 사건 2달쯤 전부터인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1월경부터 2월 19일까지 이유식을 먹이기 귀찮다는 이유로 하루 1번 또는 2번 우유만 먹였다는 겁니다. 길게는 67시간이 넘게 아이를 굶기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아이는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가족이 보기에도 너무 말랐던 아이, 2월 말에 이르러서는 움직임도 거의 없고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4일까지 105시간 넘게 아이를 집안에 혼자 두고 놀이공원과 찜질방 등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귀가에서도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이웃이나 지인에게 맡겼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 아빠로부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출산했지만 평소 양육이 버겁다거나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앞서 첫째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양육 방법을 알고 있었고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크게 쌀쌀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 서쪽 지방은 서울의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7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한때 개겠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락가락오겠고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쪽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쪽 지방은 포항이 16도에 머무는 등 선선함을 넘어 다소 쌀쌀하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반짝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다소 덥더라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